네, 레드캠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석은 잘 세셨고요. 예, 예. 지역구는 좀 많이 도셨을 거 아닙니까? 예, 인사도 많이 했습니다. 좀 예. 지역구 민심이 어떻던가요? 뭐 늘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뭐 싸우지 말고 일 좀 해라는 게 가장 많은데 이제 올해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싸우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의원님? 뭐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있고 근데 계속 들으면 아니 원래 싸우는 게 국회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때도 있고. 원래는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사실 대신 그렇죠. 싸우는 곳이죠. 그렇죠. 사실. 건설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건설적인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싸우는 게 뭐냐 아니라 잘 싸워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불필요한 싸움이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예, 미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2부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말미에 나왔던 게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니까 요거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홍익표 원내대표는 좀 뜨거워서 투표율이 40%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리고 예.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자기 지지자들을 얼마나 이제 투표장에 갈 수 있게 하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민생 전략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고도 제한 완화나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심판 전략을 쓰는 건데 근데 문제는 중앙당 차원과 정부 차원에서 같이 민생 전략을 3박자 같이 써야 그렇죠. 예, 그래야 아마 이제 보궐선거 때 우리 후보가 민생 전략 쓰는 게 좀 빛을 발하고 또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당에서도 좀 민주당 때리는 이야기보다는 민생 어젠다. 당 전체 의정 부분에서. 그렇죠. 당 지도부가 네. 이제 당 지도부는 자꾸 뭐 민주당 때리는 이야기만 하면 예. 언론에서는 그게 줄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후보가 별로 주목을 못 받고 그래서 후보 당 정부까지도 좀 같이 합세해서 민생 한 길로 나아가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지원 사격을 강석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이제 전국적 단위에서. 예, 그렇죠. 주로 이제 뭐 유권자들이 보는 게 의제를 뭘로 올릴 것이냐.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멤버들급 선대위가 꾸려졌잖아요. 이게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도움이 뭐 그렇게 크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치는 발언을 하시면 어떡해. 근데 이제 선대위보다는 어쨌든 누가 정말 민생의 진심인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것 같고 이제 딱 그 유권자들이 3등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양쪽 강성 지지층과 누가 국민들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냐 하는 무당 중도층이 있는데 이 무당 중도층이 언제든지 한쪽을 이제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 한 길로 전략이 답이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언론의 레토릭을 보면 처음에서 뭐 전초전, 리트미스 시험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뭐냐면 치명타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는 정당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언론이 진단하는데 이건 기사를 위한 기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 기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치명타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격차가 클 경우에. 크면? 예, 격차가 아마 15% 뭐 이상 이렇게 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누가 이기든 간에 상당히 박빙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준석 전 대표는 18% 차로 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했는데. 근데 투표율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당도 고정 지지층이 있고 그리고 양 강성 지지층이 지금 상당히 격해져 있기 때문에요. 투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대가 나오더라도 주로 이제 강성 지지층 위주로 투표를 하는 게 될 거고 50% 이상이 되면 조금 선거 전략을 잘 이끈 쪽에서 유리한. 보궐선거가 50%가 나오면 투표율이 엄청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그래서 거죠.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한 40%까지는 그래도 고정 지지층 싸움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11일이죠. 보궐선거일이 며칠 안 남았네요.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마 의원님이 또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다음 포탈 여론조작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조작된 건 맞죠. 그래요? 그렇죠. 한중 축구하는데. 근데 이게 조작이 돼 어떻게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작 방식. 다음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데요. 그 매크로 기계를 썼다 누가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그래서 이거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뭐
저도 중국 출장을 여러 번 갑니다만은 중국에서는 네이버 다음 접속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회로 접근을 하거나. 예. 근데 보면 네덜란드에서 접근을 많이 한 거로 돼 있어요. 네덜란드까지 가요? 왜? 네, 네덜란드, 일본, 한국이더라고요. IP 주소가. 근데 네덜란드는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회로다 하는 거고 네. 누군가 우회로 접근을 했고 그러면 중국에서도 우회로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도 이제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뭐 중국 측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인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최소한 국내에서 정치도 동기를 가지고 조작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장난칠 수는 있죠. 그렇죠. 장난은 가능하죠.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오나.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허술합니까? 방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음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네이버는 로그인을 해야만 응원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는 그게 없더라고요. 다음은 다음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네이버랑 동일한 장치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진짜 여론이 이상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누가 장난을 좀 너무 이건 심한 장난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업무 방해로 들어갈 겁니다. 아 그렇게. 예. 그럼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하나로 넘어가서 추석 당일날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저는 3자회담을 수용을 해야 된다. 3자 대통령과 양당 대표 간에 이제 작년에도 똑같은 제안이 있었고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뭐 적당한 시기에 그 양당 대표를 모시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3자 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몇 번의 의사를 표명을 했고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3자는 대통령실도 오케이를 했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안 받아들인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양자회담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 범죄 혐의로 딜을 할까 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정치 불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시선이 전부 다 가 있는데 딜을 시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설령 딜을 시도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습니까? 그러니까 딜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정치가 저런 거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도 검찰이 너무 세게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딜이라고 하는 게 공개적 항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공개 발언도 그렇고 또 비공개 발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공개 발언에서 검찰이 정치인 탄압하면 됩니까? 이런 식의 발언이 사실상 검찰 개입해달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공개 발언 때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윤 대통령 뭐라고 답변했을까? 그럼 주로 양자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관련한 논의가 되는구나. 굉장히 부적절하잖아요. 때문에 왜냐하면 민주당은 검찰 탄압, 검찰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 어젠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자회담을 통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하는 신뢰가 조금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자회담 가능성도 생기는 것.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럼 그동안은 그랬다고 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고 뭐 쪼개기 기소를 할지 일괄 기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불구속 기소할 거라고 이제 다들 전망을 하고 있으면 의원님의 표현을 그대로 받으면 이른바 딜할 여지도 더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적절하죠. 근데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검찰이 탄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사가 곧 탄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민주당이 이재명 본인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떠나서 만나는 거 필요하다고 인정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3자 회담을 먼저 하고 신뢰를 좀 쌓은 다음에 성과를 내면 자연스럽게 양자 회담도 뭐 성과가 있겠구나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 대통령실도 거부하기가 힘들겠죠. 저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령 그런 우려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원칙적이고 모범적인 그냥 답변 있잖아요.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끝나는 건데 우리 언론의 특성상 거기서 끝일까 뭐 온갖 억측과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3자 회동은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고 그건 또 김기현 대표가 격이 안 맞는다고 본다.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민주당이 계속 거부해 왔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그 3자회담을 거부해 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양자회담만 영수회담만 재개한 것 자체가 별로 대화할 의지가 없다.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안을 왜 했다고? 안 받을 거니까 이제 계속 싸우려고. 그러니까 3자회담은 이제 민주당이 제안할 차례예요. 대통령실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을 바꿔서 오케이만 하면 바로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자든 양자든 떠나서 제발 좀 만나서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이것 좀 풀어라라고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많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주청 문제도 있고 우주청. 예, 그리고 경제 문제도 네. 처음에는 이제 상저하고 이런 전망이 주를 이루는데 이제 상반기엔 안 좋고 하반기엔 좋아질 거다. 하반기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하반기도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불안하니까 네. 뭐 투자 유치 많이 하고 또 취업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 같이 좀 합의를 하고 그다음 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환율 높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가도 막 올라가고. 이른바 이제 민생 의제. 네, 그렇죠. 그런 어젠다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정치 신뢰가 많이 회복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잖아요. 네. 지금 무산 위기장이 뭐 무산까지는 아니겠죠. 민주당 단독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전망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홍익표 대표가 좀 전략 실수예요. 왜요? 청문회 하는 게 민주당한테는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청문회라는 게 형식적인 절차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면 대통령도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청문회를 왜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냐고. 합의를 해서 좀 며칠 늦춰지면 어때? 아까 인터뷰했는데 6일 지나면 국정감사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못해요? 그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4, 5, 6일밖에 없었다. 그거는 핑계고. 그건 핑계고. 지금 국감 기간에도 쉬는 날이 있어요. 수요일 정도는 보통 국감을 안 해요. 그때 오면 된다. 아, 그렇죠. 그렇게 날 잡아서 하면 되고. 근데 여가위 위원들은 보통 이제 그 겸직이잖아요. 다른 상임위를 같이 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집중을 못 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왜 집중 못 해요? 청문회 걸신 중요한데. 국감 하는 동안에 중간에 날짜 뺏어. 보좌진들이 바쁘지. 물론 보좌진 몫이 상당부분 보좌진들이 바쁘지. 그건 인정. 그건 인정. 의원들은 이제 뭐 조금 신경 쓰고 질문만 이해하면. 근데 청문회 준비도 보좌진이 하지 뭘 사실. 아, 그렇죠. 보좌진들이 하죠. 국감 준비도 보좌진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좌진은 박 터진다 이런 얘기지. 원래 그건 당연히 보좌진들이 자기 업무고. 아무튼 근데 그나저나 아이가 그래도 불참으로 그러니까 최종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도 일방적으로 잡고 날짜도 일방적으로 잡으니까 이제 비판 당할 명분을 준 거죠. 홍익표 대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합의하고 우리 당에서 합의를 깨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했을 때 이제 일방적으로 잡는 거지. 뭐 그냥 무조건 잡아라. 자기가 지시했다고 또 고백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감청 고소원이다 이겁니까? 아니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그냥 고맙다 이건가요? 아니 뭐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쪽에서 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무조건 끌려가기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증인 같은 경우도 우리도 증인 할 필요가 있거든요. 증인은 조정할 여지 있다 아까 그러더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아니 그러면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합의 충분히 가능한 증인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좀 협상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날짜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지금 보이콧으로 그러니까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내일은 쉽지 않고. 내일은 어렵고. 원래 내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정 재조정. 네, 그래서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규종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결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국민들이 잘 못 느끼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불구속 됐으니까 자기 목표는 다음 대선 때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3심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잖아요. 3심에서 유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거다라고 누구든 이제 추측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대법원 있잖아요. 대법원도 문재인 대법원 사람들이 가급적 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겠죠. 3심에서 유죄 안 나오게 하려면 아니면 지연되게 하려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나 우리 당이 추천하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왜냐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대법관도 임명 동의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대법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누적이 되면 한 2번, 3번 반복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구나. 너무 멀고 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장 내일이잖아요. 모레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이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일정 지연 전략이라는 게 상당히 멀죠. 네.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근데 여러 재판들 보면 뭐 조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이 몇 년간 됩니까? 3년, 4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그 전략을 충분히 쓸 거다. 근데 가급적 지연시키려 할 거다. 보도나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 이야기나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보면 이른바 오더 탑에서 이거 부결시키는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게 아니라 의원들 다수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 밑에서부터 이게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진단이 좀 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주목되는 게 그 반란표가 사실상 당론인 것 같은데 부결이 공식 당론 채택은 안 했지만 얼마 정도 나올까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좀 전망 좀 해주세요. 얼마나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 결정하는데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전체가 하면 꽤 격차가 크잖아요. 부결적으로. 근데 사실 지금 한 집안 두 지붕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의 당이 수박당과 이제 뭐 비수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한테 이른바 가결파라고 불렸던 그 그렇죠.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근데 그거는 친명 비명과는 다르게 지금 기류가 조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대법관 후보가 큰 결격 사유가 없어요. 치명적인. 그렇게 보고. 예. 뭐 내일 모레면 이제 결과 나오니까.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 있잖아요. 예. 장제원 의원이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활을 잡고 토끼를 기다려라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한 스님이 중글이라고 올렸다는데. 이제 본인이 뭐 자기 좀 애매하긴 해요. 이른바 이선 후퇴설과 연결지어서 지금 언론을 해석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겠다 걸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 같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출마 안 할 수 있다? 아마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내지 험지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대통령과 교감이 있으면은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출마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일이든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저도 출마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하고 많은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글도 교감 뒤에 나온 글이라고 혹시 보세요?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쭉 뭐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